애니메이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속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본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올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실사화된 라이온 알라딘이나 킹도, 라이온 네. 킹도 많이 흥행을 나왔죠. 했고 네. 또 이제 토이 스토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딱 1편이 나왔을 때가 제가 딱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지 동심이 다시 살아나는 생각이 났는데 네. 그 현재 20, 30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100세 시대에 20, 30대면 아직까지 다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성인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직 근데 이제 어리군요. 이게 사실 어릴 때 봤던 거에 대한 향수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예. 우리가 많이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보면은 이게 이제 어릴 때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은 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네. 가는데 이제 그걸 보는 관객은 점점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렸던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시리즈를 보면서 다시 되찾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네. 게 있죠. 그래서 시리즈를 보는 거가 좋은 것이 왠지 그 친숙함을 느끼고 함께 자라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토이스토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손에서 떼놓지 않는 그런 장난감이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 아이들 보면은 인형이나 뭐 베개나 옷 같은 거 꼭 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애착 인형이다 이런 말까지도 부르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애착 인형을 갖는 심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보드라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애들이. 근데 네. 이게 주로 이제 고관기에 유아가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이제 주 양육자들이 주로 많은데,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그때 유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의 존재라고 하는 건 정말 절대절명해. 절대적이군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아에게는 상당히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게 두려울 수가 네. 있는데. 그게 생후 한 8개월쯤 되면 이제 엄마랑 나랑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 다르다는 걸 느끼니까 이게 분리될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네.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이럴 때는 갑자기 만약에 모유 수유 같은 걸 끊게 되거나 이러면 불안이 더 이렇게 증폭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봐가면서 아이한테 얘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아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모유 수유를 좀 중단해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엄마는 이제 좀 다르고 그 사이에 뭔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네. 네. 그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형이라든지 또 장난감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담요라든지 예. 뭔가 되게 나한테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드라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엄마가 없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애착 인형이 유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애착이 좀 집착으로 연결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그 애착을 보이는 거, 그럼 뭐 담요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또 없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옛날에 사용했던 그 조그만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가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걸 일종의 블랭킷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그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 아이들이 그런 불안을 경험할 때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어떤 메시지를 부모한테 주는지 이런 거를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실제로 어떤 심리 변화를 겪게 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가 하나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에 개봉되었던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라는 그게 있는데요. 예. 거기도 보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저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이의 시각에서 잘 그려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어쨌든 형하고 동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형은 아이가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관심이 이제 부모님 관심이 동생한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동생이 다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기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제 정체를 밝혀가지고 원래 왔던 그 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동생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게 되면은 흔히 이렇게 묻는데요.
언제 태어나요? 동생 언제 태어나요? 네. 걔 이름은 뭐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위협받을까 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는 태어난다면 호기심도 있지만 설레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부모님의 사랑을 뺏길 것 같은 예. 그런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 간에 느끼게 되는 경쟁과 질투심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형제 간 경쟁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종의 sibling rivalry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형제 간에 서로 간에 같이 어떤 뭐 물건 같은 거 나누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몰래 일러바치기 이런 거를 네.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 형과 동생 사이의 연령차가 적을수록 이런 그 형제 간의 어떤 경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잘 해결해야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모와의 어떤 애착 관계, 양육 태도, 연령, 성별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푹 빠져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다시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과정을 네네.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유아기 아이들이 이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아가 경험해가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해가는 체험이 되게 중요한데 체험의 내용과 종류,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질 같은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애착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착 이론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애착 이론에 의하면 유아가 가장 주 양육자하고 어떤 정서적 유대 경험을 갖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애착의 이제 내적 작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아가 어떤 그 부모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네. 볼 수도 있고 또 타인이나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모두 네 가지의 가지요. 조합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어떤 애착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성격과도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애착 유형이 나중에 커서도 성격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 애착 유형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생각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애착 그 결과로 유아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나에게 긍정적이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겠죠. 원만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정형 애착이라고 얘기를 아, 하고요. 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사람 피하게 되겠죠, 그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일종의 회피형 애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타인은 늘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몰두형 애착이 되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타인도 부정적으로 바라게 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 두려움형 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성격하고 좀 관련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아의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수용되는 경험.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자기 가치감을 경험해야 나중에 그 대인 관계에서도 훨씬 더 원만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성장 얘기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는 성장의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저는 그걸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할수록 이제 자신감과 경험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나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원만한 대인 관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친한 지인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라든지 창의성, 상상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나이 든 분들도 새로운 거 배우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배움이기 때문에 네. 나이는 단순한 어떤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생각해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동심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